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현실적이고 아픈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경험담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박영수, 올해 58세입니다. 건설업체에서 30년간 근무한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1994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성실하게 일해 마지막에는 현장 소장까지 올랐어요.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현장에 나가고 늦은 밤에 집에 들어오는 생활을 반복했죠. 연봉도 마지막에는 6천만 원까지 받을 정도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했어요. 아내 순이도 마트에서 15년간 일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정말 성실한 서민 가정이었어요. 아이 둘을 키우면서도 늘 검소하게 살았고 노후를 대비해 차곡차곡 돈도 모았죠. 2022년 8월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구조 조정이 있었습니다. 건설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정리해고를 단행한 거예요. 저도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영수야, 미안하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30년을 함께한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기분이었어요.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1억 2,300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58세에 다시 취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여보, 이제 뭐하고 살까요? 나이가 이런데 다른 회사에서 받아줄까요? 건설업계는 젊은 사람들을 선호하는 분위기였고 58세라는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같은 처지에 있던 회사 동료 김 과장이 제안을 했어요. 영수야, 개인 택시 해볼 생각 없어? 요즘 면허가 금값이라던데. 개인 택시요? 그게 뭐 그렇게 좋나요? 나이 제한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잖아.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마지막 생계수단이야. 김 과장의 말을 듣고 인터넷에서 개인 택시에 대해 알아봤어요. 정말 놀라운 정보들이 쏟아졌습니다. 서울 개인 면허 가격이 1억 원을 넘어섰다는 기사를 봤어요. 제주 지역은 2억 원을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면허 가격이 이렇게 비싸다는 건 그만큼 수익성이 좋다는 뜻 아닌가 싶었어요. 택시 관련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니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주 6일 하루 10시간씩 운전하면 월 450만 원은 기본이에요. 저는 연매출 7천만 원 찍었어요. 이 정도면 괜찮죠? 개인 택시는 법인 택시와 달리 산업금도 없고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정말 매력적으로 들렸어요. 58세에 월 450만 원을 벌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자리인 것 같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작년 택시 운전 자격 시험 응시자 수가 역대 최고치인 52, 0명을 기록했다는 뉴스였어요. 3년 전과 비교하면 50% 가까이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택시 기사가 되려고 할까? 기사를 더 읽어보니 답이 있었어요. 건설 경기 악화와 내수 부진으로 일자리를 잃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택시 시장으로 대거 진입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폐업을 결정한 자영업자들도 함께 뛰어들고 있다고 했고요. 여보, 개인 택시 한번 해볼까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개인 택시요? 그게 뭐예요? 자기 차로 택시 영업하는 거예요? 면허만 사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얼마나 들어요? 면허가 1억 원 정도 하고 차 값까지 합치면 1억 3천만 원 정도 필요해요. 돈이 꽤 많이 드네요. 하지만 월 4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고 해요. 우리 나이에 이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내도 점점 관심을 보였어요. 당신이 30년간 운전했으니까 운전 실력은 믿을 만하고 서울 지리도 잘 아시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30년간 건설 현장을 다니면서 서울 곳곳을 누비고 다녔거든요. 골목길까지 훤히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나이 제한도 없다고 하니까 우리한테 딱 맞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부부의 새로운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30년간 모은 퇴직금으로 개인 택시 면허를 사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꿈이었어요. 30년간 건설 현장에서 쌓은 치밀함 그대로 3개월간 정말 꼼꼼하게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우선 서울 개인 현황부터 파악했어요. 전국 개인 종사자가 16만 4천 명 정도 되는데 이 중 서울이 3만 명 정도였습니다. 시장 규모가 상당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수익성 분석이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개인 택시 기사들 중 27%가 연 매출 6천만 원 이상을 올리고 있었어요. 나머지 73%는 6천만 원 미만이었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연 매출 5천만 원 정도는 나온다고 했습니다. 월 평균 400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세부적인 수익 구조도 알아봤어요. 기본 요금이 800원에서 시작해서 거리와 시간에 따라 요금이 올라가는 구조였습니다. 야간 할증도 있어서 밤에 일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었고요. 운행 패턴도 연구했어요.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6시에서 8시가 가장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금요일 밤과 주말도 수요가 많았고요. 특히 서울은 지방과 달리 24시간 수요가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어요. 심야에도 일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으로 초기 투자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 구입비가 1억 원, 차량 구입비가 3천만 원 정도 필요했어요. 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제한이 있어서 소나타나 그랜저 정도의 중형차를 사야 했습니다. 여기에 각종 등록비, 보험료, 미터기 설치비 등을 합치면 총 1억 5천만 원 정도 필요했어요. 퇴직금이 1억 2천만 원이니까 조금 부족하네요. 적금에서 3천만 원 정도 빼면 되겠어요. 운영 비용도 계산했어요. 월 유류비가 150만 원, 보험료 30만 원, 차량 정비 20만 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총 월 2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 것 같았어요. 매출에서 운영비를 빼면 월 순수익이 300만 원 이상 나올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건설업체에서 받던 월급과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면허 구입 과정도 알아봤어요. 기존 면허를 가진 분으로부터 양도받는 방식이었는데 택시 관련 중개업체를 통해서 진행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운전 자격 시험도 봐야 했어요.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이 있었는데 30년 운전 경력의 저에게는 어려울 게 없어 보였습니다. 가장 좋았던 건 나이 제한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65세, 70세가 되어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택시 커뮤니티에서 만난 기사님들의 조언도 들었어요. 서울은 그나마 매출이 좋은 편이에요. 지방은 힘들어도 서울에서는 성실하게 하면 먹고 살 만해요. 중요한 건 성실함이에요. 매일 나와서 열심히 하면 월 400만 원은 기본이에요. 개인 택시는 법인 택시와 달리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어서 좋아요. 산업금도 없고요. 정말 확신이 섰어요. 30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저에게는 딱 맞는 일인 것 같았거든요. 2022년 10월 드디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퇴직금과 적금을 합쳐서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한 거예요. 면허 중개업체를 통해서 강남구 개인 면허를 1억 원에 구입했습니다. 차량은 2022년식 소나타를 3천만 원에 구입했어요. 각종 등록비와 보험료까지 합쳐서 총 1억 5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운전 자격 시험도 무사히 통과했어요. 필기는 한 번에 합격했고 실기도 30년 경력의 실력을 발휘해서 문제없이 통과했습니다. 11월에는 택시 미터기 설치와 각종 서류 작업을 마쳤어요. 드디어 개인 택시 2587호 박영수 기사가 탄생한 거였습니다. 첫 차를 받았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30년간 건설 현장을 다니던 제가 이제는 택시 기사가 되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여보, 드디어 우리도 사업자가 됐네요.
당신이 30년간 쌓은 그 성실함으로 분명 잘 될 거예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본격적인 택시 운행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요. 2022년 12월 1일 드디어 개인 택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감격스러웠어요. 30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제가 이제는 깔끔한 택시를 운전하며 승객들을 모시는 일을 하게 된 거니까요. 기사님, 어디로 모실까요? 첫 승객을 태웠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건설 현장에서는 늘 먼지와 소음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깨끗한 차 안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첫 매출이 하루 평균 15만 원 정도 나왔어요. 아직 서투른 부분도 있었지만 나쁘지 않은 출발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성과는 12월 둘째 주부터 나타났어요. 출퇴근 시간대 운행 패턴을 파악하고 나니까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는 강남에서 여의도, 종로 방면으로 가는 승객들이 많았어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는 반대로 도심에서 강남으로 가는 승객들이 많았고요. 기사님, 길을 정말 잘 아시네요. 하하. 30년간 서울을 누비고 다녀서 골목길까지 다 외우고 있어요. 30년간 건설 현장을 다니면서 쌓은 서울 지리 지식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내비게이션보다 더 빠른 길을 찾아서 승객들이 만족해 했거든요. 12월 3주 차부터는 하루 평균 20만 원 이상 매출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금요일에는 25만 원까지도 나왔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회식과 모임이 많아지니까 밤늦은 시간에도 콜이 많이 왔어요. 평일에도 밤 11시까지 일하면 2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었습니다. 12월 한 달 매출이 550만 원이었어요. 여기서 유류비 150만 원, 기타 운영비 50만 원을 빼도 순수익이 350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여보, 첫 달에 350만 원이면 정말 잘 된 거 아닌가요? 당신이 성실하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속도로 가면 연수익 4천만 원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2023년 1월에는 더욱 좋았어요. 연휴가 끝나고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니까 택시 수요가 더 늘어났거든요. 특히 새벽 시간대 공항 운행이 수익성이 좋았어요. 인천공항까지 가면 요금이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나왔는데 왕복하면 하루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1월 매출이 600만 원을 넘었어요. 순수익도 4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건설업체에서 받던 월급보다 많이 벌게 된 거였어요. 같은 시기에 택시를 시작한 동년배들과 모임도 만들었어요.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는 모임이었는데 다들 비슷하게 잘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수 형, 우리가 참 잘한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런 좋은 일을 왜 진작 몰랐을까요? 2월, 3월에도 좋은 흐름이 계속되었어요. 월 매출 600만 원, 순수익 400만 원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특히 제가 강점을 발휘한 부분은 친절한 서비스였어요. 30년간 건설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과 일하면서 쌓은 소통 능력이 택시 서비스에도 도움이 되었거든요. 기사님 정말 친절하시네요. 다음에도 부탁드릴게요. 기사님 같은 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단골 승객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출퇴근 시간에 정기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 번호를 저장해서 직접 콜을 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3월 말까지 4개월간 평균 월 수익이 380만 원이었어요. 연간으로 환산하면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었습니다. 여보, 이 속도라면 2년 안에 투자금을 완전히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당신이 성실하게 하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30년간 건설 현장에서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거웠고 승객들을 모시는 것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안정적이고 괜찮은 일을 찾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023년 4월부터 조금씩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는 점이었어요. 예전에는 승객을 내려드리면 바로 다음 콜이 왔는데 점점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요즘 콜이 예전만큼 안 오네요. 같은 모임 기사님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봄이라 그런 거 아닐까 하고 넘어갔지만 계속 그런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4월 둘째 주쯤부터 매출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루 평균 매출이 20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낮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정말 한산했어요. 1시간씩 승객 없이 기다리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택시가 많아진 것 같지? 거리에 나가보니 정말 택시가 넘쳐났어요. 신호등에서 기다릴 때 앞뒤로 택시들이 줄지어서 있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인터넷에서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인천 지역에서는 택시 과잉 규모가 3,000대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였습니다. 대구에서는 수요 대비 400대나 과잉 공급이 되었다고 했어요. 전국적으로 택시가 너무 많아진 상황이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강화군 사례였어요. 택시 총량은 153대인데 실제로는 197대가 운행 중이라는 거였습니다. 44대가 과잉 면허 상태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과잉이라니. 원인을 알아보니 저와 같은 상황의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건설 경기 악화로 일자리를 잃은 베이비붐 세대들, 자영업 폐업한 분들이 모두 택시 업계로 몰려든 거였습니다. 택시 커뮤니티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요즘 정말 장사가 안 돼요. 예전 같지 않아요. 너무 경쟁이 심해졌어요. 신규 면허 발급을 중단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5월에는 상황이 더 악화되었어요. 월 매출이 5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순수익도 30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요. 특히 문제가 된 건 고령 기사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점이었어요. 전국 개인 종사자 16만 4천 명 중에서 65세 이상 기사가 8만 5천 명이나 되었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부산의 경우 평균 연령이 62세에 달했어요. 서울도 택시기사 4명 중 1명이 70대였습니다. 이렇게 고령화가 심각했나? 문제는 고령 기사들이 밤 시간 운행을 기피한다는 점이었어요. 안전상 이유로 야간 운행을 하지 않으니까 낮 시간에만 택시가 몰리게 된 거였습니다. 6월에는 또 다른 악재가 있었어요. 택시 요금이 인상된 거였습니다. 광주시에서 택시 요금을 13.3% 인상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요금이 오르면 승객들이 더 안 탈 텐데 실제로 요금 인상 후에 승객 수요가 더욱 감소했어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경기가 안 좋은데 택시 요금까지 오르니까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6월 매출이 450만 원으로 더 떨어졌어요. 순수익은 250만 원 정도였습니다. 4개월 전과 비교하면 150만 원이나 줄어든 거였어요. 여보, 요즘 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일시적인 현상일 거예요. 조금만 더 버텨봐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투자금 회수는커녕 적자가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년배 기사님들과의 모임에서도 분위기가 침울해졌어요. 영수 형, 어때요? 글쎄요, 예전만큼은 안 되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택시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때부터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2023년 7월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제가 이제 60세가 되면서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루 12시간씩 운전하는 게 예전처럼 쉽지 않았거든요. 특히 여름철 더위가 힘들었어요. 에어컨을 계속 틀어야 하니까 연료비도 많이 들었고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피로도 누적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밤 시간 운행이었어요.
술 취한 승객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기사 아저씨, 빨리 가요? 왜 이렇게 느려? 술 취한 승객들이 반말을 하거나 큰 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30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했지만 이런 스트레스는 처음이었습니다. 결국 밤 11시 이후에는 운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안전상 이유도 있었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기사님, 밤에도 일하시죠? 죄송합니다. 11시까지만 운행해요. 하지만 밤 시간을 포기하니까 수익이 더욱 줄어들었어요. 밤 시간 할증을 받을 수 없게 된 거였거든요. 7월 매출이 40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순수익은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6개월 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소식도 있었어요.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전체의 21%를 차지한다는 통계를 본 거였습니다. 실제로 저도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 졸음이 오는 경우도 있었고 반응 속도도 느려진 것 같았습니다. 8월에는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장시간 앉아서 운전하다 보니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사님, 운전 시간을 줄이셔야 해요. 병원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운전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8시간만 운전해서는 생활비도 벌기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진통제를 먹으면서 버텨야 했어요. 60세 나이에 몸이 망가져 가는 걸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9월에는 더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어요. 대구시에서 택시 강제 휴무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뉴스를 본 거였습니다. 택시가 너무 많아서 특정 요일이나 날짜별로 운행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개인 택시 업계가 영업권과 재산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강제 휴무제라니. 1억 원을 주고 산 면허인데 강제로 쉬라고 하다니.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쯤 되면서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지 말이에요. 10월에는 월 매출이 35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순수익은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유류비와 차량 유지비를 제외하면 실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여보, 이러다가 우리 어떻게 살아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실제로 생활이 힘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아내도 파트타임 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마트에서 하루 4시간씩 일해서 월 8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부부 합쳐서 월 수입이 180만 원 정도였는데 차량 할부금과 보험료, 생활비를 생각하면 빠듯한 상황이었어요. 11월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미 60세가 된 저에게 다른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웠고 1억 원을 투자한 면허를 포기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 상황이었거든요.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조금 더 버텨봐요.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법인 택시 휴업률이 31%에 달한다는 통계를 봤어요. 법인 택시 22, 567대 중에서 747대가 쉬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법인 택시도 이 정도면 개인 택시는 어떻게 될까? 법인 택시 회사들의 가동률도 2019년 50%에서 2022년 32.5%로 급격히 감소했다고 했어요. 택시 업계 전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12월 매출이 3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연말이라 회식이 많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았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회식도 줄어든 거였어요. 하루 평균 10만 원 벌기도 힘든 날이 많아졌어요. 12시간 운전해서 겨우 8만 원, 9만 원 나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하루 종일 일해서 10만 원도 못 벌다니. 60세 나이에 하루 12시간씩 운전해서 월 100만 원 버는 상황이 되었어요.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더 힘든 건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허리 통증은 더 심해졌고 목과 어깨도 결렸습니다.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직업병이었어요.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수술을 받으면 몇 달간 운전을 못하게 되니까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환자분, 이렇게 계속 무리하시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진통제와 파스에 의존하면서 버텨야 했어요. 60세 나이에 몸이 망가져 가는 걸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어요. 서울시에서 휴업 중인 법인 택시 면허 10대를 줄이고 개인 택시 면허 500대를 발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거였습니다. 면허 총량은 줄어들지만 개인 택시는 늘어난다고, 실제로는 운행하지 않던 휴업 면허를 해소하고 개인 택시를 늘리니까 거리에서 만나는 택시는 더 많아지게 되는 셈이었어요. 이미 포화 상태인데 더 늘린다고?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미 과잉 공급 상태인데 더 늘린다니. 기존 택시 기사들은 어떻게 살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월 매출이 250만 원으로 더 떨어졌어요. 순수익은 5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생활비는커녕 차량 할부금도 내기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결국 차량 할부금을 연체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두 달, 연체가 쌓여갔습니다. 아내의 파트타임 수입 80만 원이 주 수입원이 되었어요. 30년간 가장 역할을 해온 제가 이제는 아내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2월에는 정말 한계에 달했어요. 허리 디스크가 더 악화되어서 걷기도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즉시 수술을 받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수술비도 문제였고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수입이 없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결국 수술을 포기하고 진통제로 버티기로 했어요. 하지만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심해서 운전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3월에는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 갔어요. 운전 중에 허리 통증 때문에 정신을 잃을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기사님, 괜찮으세요? 승객이 걱정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날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의사는 더 이상 운전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환자분, 이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정말 그랬어요. 제 몸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승객의 안전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6개월간의 투병 생활을 하면서 저는 제 실패를 냉정하게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과잉 공급 리스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면허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수익이 보장되는 건 아니었는데 저는 그걸 착각했던 거죠. 미국에서는 개인 택시 면허가 최고 10억 원까지 갔다가 우버와 자율주행 때문에 80% 폭락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요. 호주에서도 80% 이상의 개인 택시들이 반토막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 했고요. 한국만 유독 면허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자율주행 도입이 늦고 우버 진입이 막혀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두 번째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들이 몰리는 업종의 위험성을 간과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모두 택시 업계로 몰려들면서 과잉 공급이 일어난 거였어요. 전국 개인 택시 종사자 16만 4천 명 중 65세 이상이 8만 5천 명이나 되는 상황. 이건 정상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고령화된 업종에서는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세 번째는 체력적 한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30년 운전 경력이 있다고 해서 60세에도 하루 12시간씩 운전할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특히 허리, 목, 어깨 등에 오는 직업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는 몸을 많이 움직였는데 택시는 계속 앉아서 하는 일이라 다른 종류의 피로가 쌓였던 거죠. 네 번째는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승차 공유 서비스나 대중교통 개선 등으로 택시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런 변화를 읽지 못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택시보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경제적 이유도 있었지만 환경이나 편의성 측면에서도 대중교통을 더 좋아했거든요. 다섯 번째는 투자금 대비 수익성이 생각보다 낮았다는 점이었어요. 1억 원을 투자해서 연간 순수익이 2, 3천만 원이면 수익률이 20, 30%인데 리스크를 고려하면 그리 높은 수익률이 아니었거든요. 더욱이 몸이 망가지는 리스크까지 고려하면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투자였어요. 여섯 번째는 택시 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몰랐다는 점입니다. 신규 면허 발급은 계속되는데 수요는 늘지 않으니까 기존 기사들의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정부에서는 택시 감차를 위해 보상금을 주고 있었지만 실거래가를 따라잡지 못해서 효과가 없었어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업종이었던 거죠. 이런 분석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면허가 비싸다고 해서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건 아니구나. 면허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결과이지 수익성을 보장하는 게 아니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택시 업계로 몰려들면서 가격만 올라간 거였거든요. 또 하나 깨달은 건 고령화 사회에서는 고령자들이 몰리는 업종을 피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게 장점이 아니라 오히려 과잉 공급의 원인이 될 수 있었거든요. 체력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도 큰 실수였습니다. 60세 나이에 하루 12시간씩 일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몸이 버텨주지 않았거든요. 가장 큰 깨달음은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가장 불안정했다는 점이었어요. 면허가 있으니까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시장 변화에 가장 취약한 업종이었던 거죠. 현재 저는 하루 6시간만 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월 120만 원 정도 버는 소일거리 수준이에요. 경제적 목적보다는 치매 예방과 사회활동 차원에서 계속하고 있어요.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예전만큼 오래 운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완전히 손을 놓기는 아까워서요. 면허 1억 원이 아깝긴 하지만 이제는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뼈아프게 깨달았거든요. 아내는 마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월 180만 원 정도 벌고 있어요. 지금은 오히려 아내가 주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부부 합쳐서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 검소하게 살고 있어요. 큰 욕심은 부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제가 같은 길을 걷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진심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첫째, 과잉 공급 업종은 피하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업종은 아무리 진입 장벽이 낮아도 결국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면허나 자격증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그만큼 수익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둘째,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들이 몰리는 업종은 위험해요.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게 장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잉 공급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은퇴한 사람들이 모두 같은 생각을 한다면 그 업종은 포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셋째, 체력적 한계를 반드시 고려하세요. 젊을 때는 할 수 있었던 일도 나이가 들면 힘들어져요. 특히 장시간 집중력을 요구하는 일이나 반복적인 동작을 하는 일은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어요. 넷째, 구조적 변화에 취약한 업종은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자율주행, 승차 공유 서비스 등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도입되면 기존 업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요.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다섯째,
투자금 대비 수익성을 냉정하게 계산하세요. 1억 원을 투자해서 연간 2, 3천만 원 버는 것보다 그 돈을 안전하게 예금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리스크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렇죠. 여섯째, 무엇보다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해치면 결국 더 큰 손실을 보게 돼요. 병원비도 많이 들고 일할 수 있는 기간도 줄어들거든요. 일곱째, 정부 정책이나 시장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세요. 신규 면허 발급 계획이나 휴무제 변화 등을 미리 파악해서 대비해야 해요. 정보가 부족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여덟째,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세요. 한 가지 일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입을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가 안 되어도 다른 것으로 버틸 수 있어요. 오늘 오후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예전에 택시로 지나다니던 길을 걸어서 다니니까 새로운 기분이었어요. 여보, 지금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때는 너무 조급했나 봐요. 돌이켜보니 1억 원이라는 큰 돈에 현혹되어서 신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면허가 비싸니까 당연히 수익성도 좋을 거라고 착각했던 거죠.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여보, 건강이 최고입니다. 조용한 택시 안에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큰 돈은 못 벌어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매일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가끔 택시를 운행하면서 만나는 다양한 승객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요. 버스 기사님도, 지하철 기관사님도, 배달하시는 분도 모두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일의 크기나 돈의 많고 적음이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큰 실수를 하지 마시고 건강하고 소중한 일상을 지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화려한 성공보다는 꾸준한 평범함이, 큰 모험보다는 작은 안정이 더 소중할 수 있어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시장의 변화를 읽고 과잉 공급 리스크를 피하고 체력적 한계를 고려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요. 면허가 1억 원이라고 해서 1억 원어치의 가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건강과 작은 행복이에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